예, 한 2주쯤 전에 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지지난주 토요일 날 탄소 중립 시민회의 이런 게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소위 교조주의적으로 탈원전을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이, 사실 탄소 중립에는 이제 원자력이 제일 유효한데, 원자력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에너지의 이제 무모한 확대가 이렇게 불가피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또 ESS, 잉여 전력을 저장할 ESS도 이제 엄청나게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 기술, 미래 에너지 기술, 뭐 예를 들면 수소 터빈, 뭐 암모니아 발전, 또 뭐 일렉트로 퓨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공상적인 낙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자세히 보면 항목 간에 이렇게 수치도 서로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이고,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제 보나마나 고비용이 불가피한데, 그래서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저는 이제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한 허황된 시나리오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 현황을 좀 보고, 그래서 어디서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이제 세 개의 안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문제점 보기 전에 그 세 개 안의 특징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이제 주요한 문제점인 그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써야 될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고려 부재 문제, 그 다음에 무탄소 신전원의 불확실성, 그런데 또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수소에 대한 의존성이 엄청 늘어나는데, 수소를 엄청 많이 쓰게 돼 있는데 그거 공급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겠다. 그래서 해외 의존적인 그런 수소 공급 문제가 있고, 추진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선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지금 한 이제 340억 톤 정도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로 발생이 되는데, 주로 석탄, 뭐 석유, 가스 이런 거의 사용으로부터 오지요. 근데 그 중에서 28%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중국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15%, 인도가 7%, 러시아가 5% 그래가지고 이 네 나라가 합친 게 전체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독일, 이란, 요 세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8위가 됩니다. 한 6억 5천만 톤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뭐 11위, 12위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8위니까 많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영국이 3억 7천, 프랑스가 3억 3천, 이거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니까 많이 감축을 시켜야 되는 거죠. 딴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여기 보면 11년, 12년 근처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나고서 좀 줄어들고 있다가 이제 가스 사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었는데, 여기 가스 늘은 거 보이죠, 이렇게.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제 그러고 좀 있다가는 이제 이렇게 석유나 이런 사용량을 줄여서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 독일은 1990년부터 이제 이 에너지 전환, 탄소 감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많이 줄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독일이 유럽 평균에 비해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탄에 대한 의존도 이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있고, 프랑스는 이제 뭐 엄청 적죠. 3억 톤. 그리고 좀 감소하는 추세 있고, 이건 뭐 원자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 이렇게 공표한 거에 따르면 그 온실 감축 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쭉 2030년까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탈원전 기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 감소량을 석탄이나 이제 가스 발전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늘려서 충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체 그 아까 통계하고 약간 다른데 6억 9천만 톤 중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한 6억 3천이 나오고, 그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 그 에너지 산업, 발전 뭐 이제 이런 같은 거죠. 난방 이런 분야에서 42%인 2억 9천만 톤 정도를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키고, 제조업 여기가 보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서 27%,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분야에서 14%인 9,800만 톤, 거의 1억 톤이 이제 수송 분야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제조업 분야를 이제 세분해서 보면 철강이 역시 14%로서 한 9,500만 톤, 그다음에 화학 산업에서도 또 이제 한 4,600만 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14%에 해당되는 철강 제철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석탄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짜리라고 보면 그 14기 분량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석탄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 즉 1기가와트짜리 1년 가동을 하면은, 풀로 가동을 하면 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700만 톤으로 나눠보면 석탄 발전소 14기, 수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석탄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짜리 14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철강이나 수송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많이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주요하게 이제 줄여야 될 부분은 이제 전기 생산 분야에서, 발전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석탄이나 가스 1kW 발전을 할 때는 석탄은 820g, 가스는 이제 490g. 이건 이제 전주기. 이건 뭐 석탄을 채굴하고 가스를 채굴하고 그런 데부터 이제 운송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고요. 이제 연소시킬 때 발전 중에서는 이제 그보다 직접적인 연소에 의한 건 760, 가스는 370인데, 이제 요게 이제 이 IPCC라고 이제 국제 그 기후 변화 패널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한 수치입니다. 가스를 보면은 이제 석탄의 한 60%, 발전 중에는 한 50% 이렇게 가스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가스가 이 청정 연료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청정한 건 아니죠. 석탄의 60%, 가동 중에, 발전 중에는 50%는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원자력이나 이제 태양광은 물론 이제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다 이제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이 원자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은 거의 무탄소 발전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12g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발전소 건설을 하고 연료를 생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운전을 할 때는 하나도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원자력은 무탄소 전력원이다라고 할 수 있고, 태양광도 이제 뭐 발전할 때는 당연히 안 나오지만, 이제 패널을 만들고, 태양광 패널 실리콘으로 만들고 그럴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원자력보다 한 4배쯤 이렇게 많지만, 뭐 크게 이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가와트 이어,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짜리 1년 발전할 때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가 석탄인 경우에 거의 700만 톤 정도 된다. 이 LNG도 한 400만 톤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우리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발전 부분에서 일단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이제 산업 부분에서도 줄이고, 그래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50년대에 이제 세계안으로 이렇게 줄이난이 나왔는데 제일 많이 준 데가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전환이 이 발전입니다. 발전해서 2억 뭐 7천만 톤 정도 되는 게 4,600, 뭐 3천, 여기 보면 이제 아주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 아까 보면 철강이나 뭐 화학 이런 데서 많이 쓰던 거를 팍 줄여 놨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걸 줄이더라도 완전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석유 화학 제품 이런 것도 만들어서 석유는 어느 정도 써야 되고, 난방도 완전히 전기로 할 수는 없고 뭐 가스로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순 배출을 0으로, 그 배출을 줄이려고 이제 소위 CCUS라는 카본 캡처 유즈 앤 스토리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산화탄소 발생된 걸 좀 흡수해서 상쇄시켜서 상쇄시킨자 마이너스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이렇게 나온 거의 기조가 뭐냐면, 일단 2018년에 에너지 총 에너지가 그대로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약간 뭐 최대한 3%선 감소할 뿐이지 늘진 않는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 대신에 이 2018년에는 이 전기화율이 한 20% 정도에 이제 불과했었는데, 그거를 이 전기화율이 20%라는 건 전체 쓰는 에너지 중에 20%만 전기로 쓰는 건데, 그거를 전기화율을 대폭 올려서 45% 이상 올려가지고 전기가 2018년보다 2.2배나 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18년에 그 전력이 65기가와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 65개가 돌아가는, 평균적으로 쭉 그렇게 돌아가는 전력 양이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140기가와트 이하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전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무탄소 전환으로서 탄소 중립의 가장 유효한 수단,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아주 원천적으로 거의 뭐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제를 해서 원전은 이제 탈원전 기조가 유지돼서 2050년에 가면 이제 지금 탈원전 기조대로 가면 원전이 9기밖에 안 남고요. 그 총 용량은 11.4기가와트. 요거에 의한 발전량만 유지시키다는 게 이제 기본 기조였고, 요 기조하고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 안이 이제 탈원전뿐만 아니라 탈석탄도 유지해서 이제 수명이 다 되는 거, 40년 되는 거는 이제 중단하자. 근데 이제 2050년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7기가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7.3기가와트 의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요거는 남겨두고 하자. 그래서 이제 저석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 7기에서 나오는 석탄 발전소 완전히 이제 0으로 만드는 무석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3안은 석탄열 0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스 발전도 0으로 해가지고 네트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걸 0으로 만들자. 그래서 넷제로안. 그래서 이제 여기 3안이 이렇게 보면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적지만 흡수된 것도 이렇게 이제 그걸 마이너스를 해서 없애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1안과 2안 차이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1안은 2,500만 톤, 2안은 뭐 1,900만 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차이가 67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발전소 하나 1년 가동하게 되면 700만 톤인데, 사실은 이거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저렇게 줄여놨는데, 그럼 이제 저런 에너지가 크게 줄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2018년에 보면 이게 이제 2억 2,600만 TOE, 이 이제 오일 석유 톤이죠. 그래서 100만 TOE라면 그게 이제 기가와트 이하로 치면 1.33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 1년 4개월, 3.2니까 1년 4개월 정도 돌리는 게 이제 100만 톤 원유 있으면 그렇게 석유 있으면 그렇게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에너지 양인데, 요거를 우리가 기가와트 이어로 바꾸려면 1.33을 이제 곱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만 톤 여기 보면 이제 석유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석유를 확 줄이고 석탄 요 부분, 석탄은 거의 안 보이게, 여기 저석탄인 경우에도 석탄 거의 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가스도 많이 줄였는데, 가스는 이제 완전히 0으로는 못 보내고 난방하는데 일부 쓰도록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력 부분이 45.3에서 이제 103, 이제 그 100만 톤인데요. 이거를 이제 기가와트 이어로 하면 140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한 4만을 보면 전기화율이 이제 이란은 46%, 4만은 이제 4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 수소라는 게, 여기 파란 게 한색이 수소인데, 수소 요거 기가와트 이어로 환산하면 1.3만 곱하면 54.5기가와트. 이게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게. 100만 킬로. 이게 지금 2018년에 전력 전체가 68기가와트, 65기가와트 이어인데, 뭐 54니까 뭐 거의 한 80%, 8, 90%에 해당되는 양을 수소로 공급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이제 이 파란 게 신재생인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풍력과 태양광은 제외한 비전력 신재생이 태양열, 지열, 수열 이런 걸로 구성됐는데, 이것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48.6기가와트예요. 이 수소와 비전력 신재생이 이렇게 많은 게 일단 여기서 이제 의문, 이거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이제 의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근데 또 사실 전력에서 또 신재생이 늘어난 것도 이제 큰 의문이 됩니다. 그 전력 구성을 이제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석탄에 보면 석탄이 이제 남아 있긴 한데, 발전량에 보면 2.2기가와트예요. 근데 이게 남아 있는 석탄 용량이 한 7.3 되는데 2.2기가와트 이어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이용률이 한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3721. 그 7개 발전소, 석탄 발전소 남겨놓고 30% 이용률만 가동하려면 뭐하러 이거 석탄 발전소 있기로 하느냐, 이게 참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래서 저석탄이 그렇고, 무석탄은 그래서 이걸 0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넷제로는 이제 LNG도 0으로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이제 이름을 짓는 거에 이제 그 특징을 나타낸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란과 이란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석탄 2.2 뭐 있으나마나 한 거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이란은 무시하고 무석탄하고 이 넷제로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안 보면은 특징적인 게 이제 여기 동북아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3.8기가와트 이어, 이 전력을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렇게 갖고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3.8 정도 되려면 용량은 시설 용량은 한 5기가와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 전력난 이런 거 났을 때 뭐 원자력 발전소 급히 가동하고 그랬던 게 한 뭐 3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5기가와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저거 이제 뭐 북한이라 이런 데서 좀 앙심 먹고 이제 끊으면 이 우리나라 전력망의 교란을, 상당한 큰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만큼 이제 큰 양입니다. 이거를 왜 동북아를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넷제로를 가면 동북아는 또 0으로 탁 줄어듭니다. 아마 이런 비난을 의식해서 그런지 동북아에 대한 건 없고, 물론 LNG도 줄어들고, LNG를 보면은 10.5기가였던 게 0으로 줄고, 그러니까 10.5가 줄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연료전지는 이제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인데 이게 14에서 2로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 줄고 여기서 뭐 12 줄고 하다 보면 한 21 정도, 12, 22 줄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여기 지금 이 이안만 보더라도 이미 59%, 81기가와트 이하로 59%였는데 이게 이제 100이 넘으면서 102기가와트 이하가 되면서 재생에너지가 72%, 전 전력의 71%를 차지하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늘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전에 전력 외에 비재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48기가와트 됐는데 사망 같으면 재생에너지가 102로 늘었는데 전력에서 이제 늘었어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게. 거기다가 이제 비전력은 태양광은 아니고 태양열, 지열, 수열 이런 건데 그게 지금 거의 뭐 50%나 돼가지고 이거 두 개 합친 게 재생에너지가 150기가와트 이온화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이게 이제 얼마나 큰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건데 이걸 어디서 조사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도 보면 이게 18.2기가와트인데 이게 이제 무석탄에서 넷째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31기가와트 이하로 무탄소 신전원. 이 정체가 사실 없는 건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수소, 터빈, 뭐 암모니아 발전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30.8기가와트 이하 해가지고 21%나 이렇게 확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거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큰 거죠. 원자력은 이제 뭐 굉장히 적죠. 이거 7%도 안 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여기서 특이할 거는 여기 보면 부생가스라는 게 있는데 이 왜 갑자기 부생가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잉여 전력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그걸 저장했다가 이제 써야 되는 이제 전력 저장 장치들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양수 발전이거든요. 양수 발전이 이미 지금도 여기 보면 있지만 한 4.7기가와트 양수 발전이 있고 그걸 좀 늘려서 한 뭐 6.6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뭐 최소한 4 내지 5기가와트 이하 정도를 이제 양수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고려가 없고요. 여기 양수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수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안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ESS를 얼마로 해야 될까?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좀 ESS 중요성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전력 구성에서 나타난 이제 아까 중요한 거 말고 표면적인 문제가 일단 이제 석탄 발전의 이용률을 30%밖에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동버가 그래도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안과 3안 사이에 보면 연료전지는 확 줄고 무탄소 신전은 확 늘고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일관성 문제죠.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양수방 발전 없고 ESS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그 문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저렇게 많이 무모하게 이제 확대한 게 얼마나 무모한 건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산출 근거는 전혀 이제 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뭐 이 탄소중립 테크 포럼이라는 데서 7월 5일 날 발표한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 김현구라는 분이 책임연구원이 이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현황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먼저 풍력을 보면 여기 보면 육상 풍력이 41.8 테라와트 아워. 근데 테라와트는 이제 테라와트 이하는
그 기가와트 이어로 환산하면 기가와트 이어는 1년이 이제 8,760시간이니까 8,760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근데 테라와트 아워는 기가와트 아워의 1000배니까 1기가와트 이어는 8.76 테라와트 아워인데, 그래서 요 이제 요거를 41.8을 테라와트 아워로 바꾸면, 아니 기가와트 아워로 바꾸면 이게 4.8 기가와트 이어고, 여기 이제 설비 용량이 15.7 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걸 나눠 보면 이제 그 이용률이 나오는데, 이거 해보면 30.4%입니다. 육상 풍력에 대한 이용률이 30.4%. 그다음에 해상도 보면 이제 해상은 좀 많아요. 2배 정도. 기가와트 이어로 치면 이제 9.9 기가와트 이어고, 여기 용량이 25.9. 이거는 이제 나눠 보면 38%. 이렇게 육상 풍력 이용률이 우리나라에서 30%나 될까? 해상이 38%가 이게 이제 또 퀘스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 써놓은 거는 육상 풍력 이용률 26%, 해상은 40%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잘 안 맞아요.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26, 육상 풍력 26, 해상 40 이렇게 해놓고 요거 두 개 이제 합치면 4.8하고 9.9 합치면 이제 14.7 기가와트 이어가 이제 풍력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0.4 혹은 26이라는 이 육상 풍력 이용률이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힘들다 이거죠. 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이제 이용률 계산한 거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풍력은 한 2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26 아니면 30%까지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이게 저거는 우리나라 자연 여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크게 해놨고요. 이 해상 풍력 40%도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세게 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윈드 아틀라스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 풍속 분포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상에서 나타내는데 주황색이 여기 보면 한 스케일로 보면 한 7m 초속 7m 정도 되는 거고 이거하고 이제 이 여기 영국 근처에 보면 아주 진홍색 빨갛게 돼 있는데 이거 한 뭐 9 내지 10 m/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 뭐 잘 봐줘서 한 20% 정도 우리나라의 그 풍속이 늦습니다. 이 저기 북해에 비해서. 근데 이 풍력 발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풍력 발전량이 이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거기 풍량은 또 속도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3번 곱해져 갖고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20% 줄었다. 1에서 0.8 됐다. 그러면 발전량은 0.8의 세제곱인 그거 하면 한 0.5 됩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20%만 줄어도 발전량이 20% 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발전기를 우리나라 해안에 설치하는 거고 영국 해안에 설치하는 거고 발전량이 반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발전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이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계산을 다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 해상 풍력의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덴마크나 이런 데서 좀 더 기술력이 높게 이렇게 풍력 터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갖다 쓰더라도 균등화 발전 원가가 이제 240원 정도 되는 거고 두산 같이 아직 이제 풍력 발전 기술이 조금 이제 낙후된데 그런데 거는 국산 거 쓰면 28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전은 전기를 이제 110원에 팔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그러면 이제 요거 차이. 만약에 지금 이제 국산 해상 풍력 이런 걸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까지인가 예상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280원 빼기 110원 하면 이제 170원이 킬로와트 시당 손해죠. 그래서 이거, 2.4 기가와트짜리 전남, 서남 해상 풍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되는 거 해보면, 연간 한 1조 원 정도의 이렇게 보조 비용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은 태양광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훨씬 그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지 지금 전체 이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면은 이제 태양광은 보면 태양광 여기 보면 이제 70, 다 더하면 71.2 기가와트 이어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용량은 잠재량이 480. 그래서 이제 이거 나눠 보면 이용률이 거의 한 15% 되고 어쨌든 잠재량이 태양광은 71기가와트, 아까 풍력은 14.7. 그래서 더하면 이게 86기가와트 이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대로 공급 가능한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인데, 이 중에서 이제 71.2가 86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입니다. 그러니까 풍력보다 태양광이 훨씬 이제 더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볼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정한 게 뭐냐면 태양광 모듈 효율이 34%라는 겁니다. 34%는 이제 현재는 태양광 모듈 효율이 20%예요. 이 태양광 모듈 발전 효율이 20%라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 패널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20%만 전기로 바뀐다라는 건데, 그게 현재 기술로 현재 그 실리콘 기반으로 된 그런 태양 전지를 최대로 발전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게 한 29나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된다래요. 한만 늘려봐야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그게 최대인데, 그거를 이제 이중으로 탄뎀이라는 게 있는데 페로보스카이트라는 이제 또 물질을 이렇게 얇은 방막을 하나 더 붙이면 이중으로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높은 효율을 34%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이제 여러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 이중으로 돼 있는 건 있는데 인공위성 이런 데 쓰는 게 엄청 비싼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기술 개발이 돼서 싸지고, 또 이제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단점은 또 이제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대요. 그러니까 수명도 이제 늘리고 싸지는 게 가능하다, 앞으로 기술 개발에 따르면. 그럴 때 이제 이 34%가 달성이 될 건데, 어쨌든 이제 이 2050 시나리오에서는 그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에 이제 설치될 수 있는 면적 다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480 기가와트의 설비를 깔 수 있고, 그걸로 71.2 기가와트 이하의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4만 넷제로안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이제 102기가와트 이하인데,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을 한 70%가 태양광으로 한다고 보면은 그게 이제 71.4기가와트입니다. 그게 이제 태양전지 모듈을 34%로 했을 때, 맥시멈으로 올렸을 때 가능한, 그 우리나라에서 공급 가능한 태양광 전력 최대치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70%로 가능한 게 이제 지금 잠재 공급 능력, 태양광 공급 능력하고 이제 거의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70%를 하게 되면 이제 이용률 15%, 이거는 뭐 해가 봐도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70%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0.75로 이걸 나눠주게 되면 476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가능한 게 480인데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만큼 476기가와트의 설비를 이제 까는 면적이 이제 얼마나 해야 되냐? 그게 이제 20%짜리 요새 걸로 하면은 이제 1기가와트 까는데 한 400 이제 뭐 100kW 하는데 400평이고, 그걸 대략 환산을 하면 1기가와트에 12.5 제곱킬로미터인데, 그건 이제 20% 발전 효율일 때 그렇고, 이게 앞으로 이제 34%로 발전 효율이 좋아지면 이게 1.7배잖아요. 이거 1.7로 나누면 7.35kg고 평방미터고 제곱미터고, 그럼 이거 곱하기 476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면적이 3,500 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 면적이 한 600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서울 면적이 5.8배를 태양광으로 깔면 이제 이게 잠재적으로 공급 가능한 태양광으로 공급 가능한 71.4가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풍력은
14.7이 공급 가능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잠재적으로 공급 가능한 걸 다 합치더라도 이제 이거 두 개 더하면 8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0기가 필요한 건데 이게 나머지 16기가와트는 어디선가 이제 딴 걸로 와야 돼.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게 어디서 올지 이제 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그 재생에너지에 내로 해야 될 그 공급량이 엄청 많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일단 이제 일렉트리시티 맵이라는 데서 이 유럽에서 이제 그 전력 생산 그 현황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에 이제 24시간, 이게 어느 날이냐면 6월 30일 날 24시간 이제 발전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게 사실 중요하게 보여주는 건 탄소 밀집도라는 겁니다. 킬로와트시 전력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388. 이게 색깔로 나타나는데 제일 이제 연두색으로 나온 데가 프랑스,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데는 굉장히 작죠. 원자력을 쓰는 프랑스, 그다음에 수력이 많은 노르웨이, 스웨덴도 이제 원자력 많고. 여기 영국 보면은 이 독일보다 작습니다. 영국은 이제 가스가 많고 독일은 이제 여기 보면 석탄이 상당히 있어요. 석탄. 그 때문에 유럽 평균보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떻든 이 구성을 보면 제일 밑에 이제 원자력이 쫙 기조를 깔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석탄, 풍력, 중간 이런 게 있고요. 풍력 발전이 이제 들쭉날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자력, 바이오매스, 석탄, 풍력이 이제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태양광을 보면 태양광이 이제 낮에 이렇게 쭉 늘었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주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수력이 좀 있고 가스가 있고, 여기 이제 노란색, 연두색으로 나온 거는, 노란색은 이제 체코에서 오는 거고, 여기 보면 체코에서 이렇게 전기가 오는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연두색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독일 같으면 전력망이 이렇게 유럽의 전체가 연결돼 있어서 이제 남으면 보내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긴 폴란드로 보내는 게 보이죠. 모자라는 건 갖고 오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초점은 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많이 생길 때는 그래서 낮에는 이제 딴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렇게 전력망이 연결이 안 돼 있고 고립돼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 수요인데요.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적었다가 낮에 오전에 올라갔다 점심시간 되면 떨어지고 오후에 다시 올라가. 이게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을 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의 15%를 태양광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은 아침에 이제 또 올라갔다 정오 근처에서 피크 됐다 이제 저녁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태양광으로 발전한 거를 이제 이 전체 수요에서 뺀 거, 나머지 이 빨간 게 다른 발전은 뭐 원자력, 석탄, 가스 이런 걸로 공급해야 될 이제 다른 발전의 이제 공급 패턴이죠. 여기 이제 태양광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다른 거는 줄여야 되는 게 이거고. 이거 보면 이제 여기 제일 높은 데가 한 뭐 여기서 한 90, 85에서 한 50까지 한 30% 정도를 한 뭐 6시간 정도에 내렸다가 다시 또 이제 여기 한 50에서 110까지 한 60%를 또 확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 정도 그 급하게 올리는 거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이 15%에서 20%로 늘면 이게 더 이제 이 종모양으로 발전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종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그 되면 이제 이 빨간 거 비태양광으로 할 거는 이제 낮아지게 되고, 그럼 이제 좀 급격하게 더 이 증가율
혹은 감소율 이런 게 이제 더 급격하게 되죠. 이거를 태양광을 더 늘리게 되면 30%로 가게 되면 정오 때는 그냥 다른 발전기는 다 꺼야 된다는 얘기. 다른 게 0이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제 운영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이제 이제 요런 거, 요거 이제 빨간 선 이 모양이 여기 보면 이 오리의 등 모양 이걸 닮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리곡선 덕커브라고 그러는데 이 등어리가 파이는 정도가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이렇게 파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담이 급격히 올리고 내려야 될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발전원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저게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수요보다 더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원자력이 이만큼 발전하고 있고, LNG나 뭐 석탄, 이제 나중 보면 이제 석탄, 이제 무석탄이나 뭐 저석탄으로 가는 경우에 석탄 없다고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풍력이 있어요. 풍력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여긴 점선으로 나왔는데 여기 요 차이예요. 이게 풍력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태양광이 사실은 요 뒤집어져 있는데 요걸 꺾고 뒤집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커브만큼이 이제 태양광이 낮에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수요고 나머지로 채우고 모자라는 거 여기 낮 시간대 보면 이제 요만큼이 태양광이 이제 바로 발전해서 채우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이제 새벽이나 밤에는 이제 태양광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잉여로 발전되는 거예요. 여기 점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잉여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점점점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남는 전력이죠. 이거를 ESS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음 날 새벽, 그다음에 오늘 저녁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태양광 발전 비중이 늘어날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 잉여 전력의 저장 필요성입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잉여 전력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한번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탈원전대로 가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기조가 이렇게 딱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 수요, 똑같은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양광의 발전량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점선 아래에 있는 부분, 이만큼의 이제 태양광 발전량은 바로 못 쓰고 저장을 했다가 요때 쓰고 요때 쓰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만약에 원자력을 늘리면 원자력 기저를 늘리게 되면 이제 태양광이 물론 이제 여기 석탄이 없으니까 석탄 대책에서 태양광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수요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시간대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장해야 될 양 요만큼을 이제 추가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거죠. 요거의 양이 탈원전을 할 때 비해서 이제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운전도 하고 신안을도 건설하게 되면 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량이 늘면 늘수록 이렇게 저장해야 될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패턴이고 이게 이제 수요고 그렇게 보면 요만큼 수요 아래에 있는 건 바로 쓰고 수요 위에 있는 거 초과되는 건 이제 저장해야 쓰는데 만약에 저장해야 쓸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이제 이거 같으면 52%인데 52%라면 이게 이 ESS를 운영하는 데 드는 발전량의 이제 52%를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태양광을 발전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보다 이제 거기에 맞먹거나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걸 잠깐 보면은 지금 이제 2025년에 예상되는 그 ESS 이제 떨어질 걸 예상하는 거예요. ESS의 그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175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킬로와트 아워당 362불 정도 되는데 또 환율하고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요걸 한번 구축해 놓으면 3,500회 충방전을 할 수 있고 한 번 충전할 때 이제 풀로 다 하면 위험하니까 80% 충전한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충방전 할 때 이제 로스가 생기는데 15% 로스가 생겨서
효율을 85로 잡으면 이거 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이제 킬로와트, 그러니까 매일 이제 킬로와트 아워를 매일 충방전을 반복하면서 이제 킬로와트 아워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75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지금 발전 비용이 뭐 지금 한 뭐 120원, 뭐 130원 이렇게 갔지만 그게 이제 100원으로 떨어진다 킬로와트 시당. 그렇게 보면 발전을 하는데 100원 들고 이 남는 거 발전 이제 1킬로와트 시 발전하는데 100원 들고 그 중에 52%인 0.52킬로와트 시 저장하는데 175원 드니까 이거 두 개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요거 한 게 이제 91원이거든요. 합치면 191원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태양광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태양광은 홀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죠. 불완전한 에너지. 이렇게 간헐성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한, 제가 그 의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족이 있어야지 완벽하게 이제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완전한 에너지원입니다. ESS가 의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 저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같이 항상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보통 이제 태양광 주장하는 사람들은 LCOE 그러면 발전하는 비용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뭐 여기는 52% 저장한다 그랬는데 이제 뭐 다른 발전원을 늘려서 태양광을 저장을 한 35%만 한다고 하더라도 170원에 35%가 61원이거든요. 61원이면은 이게 원자력 발전의 발전 원가입니다. 발전 원가가 원자력 발전의 발전 원가에 해당되는 게 그냥 저장하는 데만 30% 저장하는 데만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다 이제 발전 비용 자체가 더 더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100원보다 더 싸져가지고 뭐 60원, 70원, 60원이 된다래도 이제 두 배가 돼요. 원자력보다는. 저장 비용이 기본으로 60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태양광 확대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 시나리오 짤 때 전혀 고려를 안 했다 이거예요. ESS 용량이 얼마나 필요할지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이거는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맹점이에요. 근데 이 ESS는 비용도 문제지만 이제 양도 문제입니다. 양. 그 ESS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물질의 양. 이게 이제 2019년 시절에 이제 중국에서 최대로 갖춰진 이 ESS 시설이었는데 100메가와트 아워, 그러니까 0.1 기가와트 아워 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컨테이너가 뭐 한 30개 정도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전력을 하루치를 저장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65고 하루치 기가와트가 하루치면 이제 1560 기가와트 아워고 이게 0.1이 이만큼이니까 이거의 10배, 그러니까 15600 개가 이런 게 15600개가 있어야지 충당을 하는데 이게 이제 메가와트 아워당 4억 원 해서 하게 되면 이거 구축하는 데만 624조 원 비용이 들고 물질도 이게 1250만 톤 이제 이만큼 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 어디 설치할 데가 있느냐도 문제고 이거를 상시 운영할 때 화재 안 나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퀘스천인데 이게 이제 물질의 양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ESS 비용은 앞으로 그게 태양광은 많이 떨어져 왔지만 ESS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왔는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ESS 태양광 연계 ESS를 해서 그 확대된 그런 이력을 보여주는데 2018년에는 947개소나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2019년에 확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이때 ESS 화재가 많아서 이제 설치 못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2018년에 19년에 확 줄다 보니까 세계의 그 ESS 설치 실적이 확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니까
세계 설치 실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3분의 1 차지하는 게 확 주니까 세계의 ESS 실적도 줄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다른 나라는 아직 ESS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데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남으면 이제 옆 나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ESS의 연구 개발이 그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거에 따라서 연구 개발도 좀 덜 돼 와서 그 ESS 장비의 설비의 그 가격 하락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배터리 기술은 뭐 획기적으로 이렇게 나아지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걸로 ESS 배터리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ESS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독자적으로는 완전한 전원이 될 수 없기에 ESS를 꼭 필요로 하고 그 ESS 비용이 경우에 따라서 발전 비용보다 더 들 수 있다. 그 저장하는 그 비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한 35%는 발전량의 35%는 저장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게 그냥 원자력 발전소 발전의 발전 원가하고 비슷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아까 보면 이제 수소의 그 비중을 굉장히 높여놨는데 수소 이용의 문제,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담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수소는 이제 그 자체로 H2 수소 분자 자체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H2O나 CH4나 이런 그 화합물 형태로 분자 다른 원소하고 같이 결합된 분자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를 만들 때 그 분자 형태로 돼 있는 거에서 수소를 떼어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분자로 돼 있을 때는 소위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그 결합 에너지를 끊고서 수소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럼 이제 자유롭게 된 수소 분자는 다시 이제 결합을 해서 물이나 다른 뭐 물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1kg에 연소를 시킨다면 수소를 태울 수가 있는데 연소를 시키면 39kWh 정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소는 제일 가벼운 기체고 부피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부피가 1kg이면 11 세제곱 미터. 1kg이면 이제 이게 이제 2m, 3m, 면적이 6m고 높이가 1.8m, 제 키 정도 되는 1kg 있으면 밑에 2, 3, 직사각형이 2m, 3m의 높이가 1.3, 굉장히 큰 체적. 1g이 11L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큰 체적을 갖고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걸 압축을 하게 되면 700기압으로 압축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이제 상압에서 그렇고 1기압에서 700기압으로 압축하게 되면 부피가 700분의 1로 줄어서 킬로그램당 이제 16리터 정도 되고 수소차에 이제 보면 넥소 이런 데 보면 이제 한 6kg짜리 이런 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리터 이렇게 아니 100리터짜리 탱크가 있고 그러면 한 6kg 정도 이렇게 이제 싣고 탱크에 채워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에너지는 보면 이제 질량으로 부피는 많이 차지하면 킬로그램당 에너지는 LNG의 3배 정도 되는데 부피가 LNG의 한 9배 정도 돼서 에너지 밀도가 이 가스 LNG 가스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영하 240도 이상에서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송을 하려면 이제 액화를 시켜서 하는 게 이제 그 최적을 제일 줄여서 다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액체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액화시키는 자체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생산을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탄가스나 이 물 분자에
에너지를 주어서 이렇게 수소를 떼어내야 되는데, 이 메탄가스에 이제 고온 수증기를 써서 에너지를 주고 수소를 또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이게 SMR이라는 스팀 메탄 리포밍이라는 스몰 마듈러 리액터하고는 다른 SMR입니다. 그건 이제 물은 전기분해해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데, 이 메탄을 수증기분해할 때 SMR로 할 때는 1kg 수소 생산하는데 7kg의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이거는 이제 탄소 중립을 향하는 데 있어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탄소 포집,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탄소 포집이 용이해서 이거를 뭐 압축시켜서 저장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에 더 유효한 거는 물 전기분해죠. 그래서 물을 전기를 줘서 에너지를 줘서 이제 수소를 떼어내면 되는데, 전기분해 효율은 준에너지의 한 70%가 이제 가용한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70% 정도밖에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kg 수소를 생산하는데 50kWh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까 여기 보면 1kg에 39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연소시킬 때고, 전기로 바꾸고 그럴 때는 33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33도 최대로 해야 33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물이 될 때, 물이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열 에너지가, 수증기가 물로 되는, 그때 이제 열이 또 방출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걸 이용 못하면 전기로는 이제 33밖에 안 나오는, 최대로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소를 소위 연료전지에 써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 1kg에 또 한 20kWh 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연료 이용률이 이제 60%. 그래서 총 여기 이제 만들 때 70%, 또 사용할 때 60%. 그래서 곱하면 이게 전기 이용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게 1kWh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나중에 그걸 연료전지로 뽑아 쓰게 되면 0.4kWh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에너지 이용 효율 관점에서 좀 안 좋다는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연료전지 대신에 그냥 연소를 시켜가지고, 수소 터빈이라고, 그냥 가스 터빈처럼 연료 가스 형태로 집어넣어서 연소시킬 수 있는데, 발열량은 아까 이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LNG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발열량이 작고, 에너지 터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작은 소형 터빈밖에 못 만드는 거. 근데 이게 또 다른 단점이, 이 수소를 태우게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온도가 올라갈 때는 질소산화물이 또 이렇게 생기기가 쉽다는. 질소산화물은 2차 미세먼지의 또 발생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무탄소 신전원에는 이 수소 터빈의 그 의존도를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 무탄소 신전원의 다른 발전원은 이제 암모니아 터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소를 이송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액화 시켜서 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화 240도 이하로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근데 요거를 이제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암모니아는 이제 액화가 수소보다 훨씬 쉬워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정부나 이런 데 생각하는 거는, 호주 같은 데서 뭐 태양광으로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암모니아로 바꿔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암모니아 액화된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암모니아를 이제 바로 터빈에다 돌리면 된다 라고 이제 해서 하는 게 이제 암모니아 터빈, 무탄소 신전원의 이제 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쓰비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암모니아 터빈이 2025년에 목표를 하는데 40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가스 터빈은 600 이렇게까지 되는데 굉장히 작은 거죠. 또 이제 이 미래 신기술이라고 이제 기대는 게 E-fuel, 일렉트로퓨얼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수송수단, 자동차에서
탈탄소를 하려고 모든 걸 연료전지나 전기로 할 수 없다. 일부는 내연기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연기관을 유지하는 거에서 이제 이퓨얼을 쓰는데, 이퓨얼은 이제 물분해로 나온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가지고 탄화수소를 이렇게 만들어 그런 거를 이퓨얼, 일렉트로 퓨얼, 전기로 이제 퓨얼을 만든다, 연료를 만든다 그래서 일렉트로 퓨얼이라 그러는데, 사실 수소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이산화탄소, 사실 지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 그러지만 400 pp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골라서 대부분은 이제 질소하고 산소인데, 그래서 이산화탄소만 끄집어내서 또 비싸게 만든 수소하고 섞어서 이렇게 이제 이퓨얼을 만드는 게 사실 에너지 이용 관점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퓨얼을 만들어서 전기를 줘서 이퓨얼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효율이 16%, 전기차를 바로 쓰면 76%, 72%인데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퓨얼에 대한 그 의존도를 이렇게 많이 높여놓은 것도 문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탄소 포집과 사용, 탄소 포집 사용하고 저장인데, 이양 같으면 이제 거기에 이거 탄소 포집하고 압축하고 저장하려면 압축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안만 보게 되면 이 CCUS 하는 데만 17.8GWh. 지금 이제 작년에 원자력 발전량이 한 18GWh 정도 되는데, 그 작년에 23기인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다 써야지 그냥 이산화탄소 압축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충당한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 CCUS에 대한 그 전력 소모를 이렇게 크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게 CCUS를 좀 덜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수를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사실 원자력 발전을 늘리면 되는 거죠. 이걸 줄이려면. 그런 걸 원칙적으로 빼놨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 아까도 보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수소의 그 질량으로 보면 한 2,700만 톤, 800만 톤의 수소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거를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 같은 데서 수입을 하겠다. 80% 이상. 이제 그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갖고 재생에너지 이제 전력 충당하는데도 모자라니까 수전에 쓸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이거 한다는데, 이게 암만 싸도 킬로그램당 2불 이하가 되긴 힘든데, 지금은 이제 지금 킬로그램당 8,000원에 파는데, 목표는 이제 3,000원 이하에 파는 거라는데, 수입할 때 2불 이하로 갖고 오기 힘든데, 2불 나오만 쳐더라도 이 2,800만 톤 수입하는데 440억 달러가 듭니다. 작년 LNG 도입 총액이 157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2배 이상, 훨씬 많은 비용을 수소 도입에 쓰면, 이거 이제 에너지 자립, 에너지 자립에 굉장히 역행하는 거죠. 외화 낭비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행하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추진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시나리오 3개 안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세부 숫자를 보면 더 문제가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자체가 원자력이나 전력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소위 친정부 인사들, 환경단체 위주로 이런 사람들로만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계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편파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제 벌써
2주쯤 된 거죠. 탄소 중립 시민회의가 이제 결성이 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밀실적으로, 편파적으로 또 불투명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 탄중위가 홈페이지도 없고 탄소 중립 시민회의도 홈페이지도 없고 이 강사진도 이제 분명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 수기 오는데 이거 해봐야 해보나 마나 뻔한 거죠.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부르지도 않을 테니까. 벌써 이게 강사진이 다 짜져 있다는데 제가 사실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 강사진 명단 좀 공개할 수 있냐 그랬더니 위로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강사할 수 있다 그랬더니 벌써 다 짜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해보나 마나 실제로 실현이 안 될 건데 지금 그나마도 이제 10월 말까지 굉장히 촉박한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정권 말기인데 내년 다음 정권에서 확 뒤집어질 게 분명할 건데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예 이 탄소 중립 시민회의 추진을 중단해라 라는 글도 하나 써서 어디 기고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탄소 중립 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뭐 글씨 작지만 뭐 이 원자력이나 진정한 이 전력망 전문가 이런 사람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ESS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공상적인 정부의 지시에 뭐 탈원전 해, 탈석탄 해, 수 많이 써 이런 것만 그냥 맞춰서 어거지로 만든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도저히 실현 가능하지 않다. 실현 가능한 걸 하려면 결국은 사실 안전성도 입증되고 사용 해결료도 문제도 그렇지만 다 사실 해결 방법이 있고 이 저탄소 저비용 전원으로서 가장 유효한 원자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